예, 이번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직무 분석과 관련된 내용을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무 분석의 유형 얘기를 하다가 요 부분에서 시간이 다 돼서 마쳤는데 바로 작업자 중심적 직무 분석이었죠. 그래서 이 작업자 중심적 직무 분석이 어떤 거다라는 얘기를 지난 시간에 했었고요. 작업자 중심 직무 분석의 대표적인 그 도구로서 직책 분석 질문지라는 게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포지션 어널리시스 퀘스천웨어 PAQ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그 맥코믹 등과 같은 학자 3명이 1972년도에 직무를 수행하는 데 요구되어지는 그 인간의 특성들을 기술하는 데 사용하는 되는 194개의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질문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문항들은 직무 수행에 관한 6개의 범주, 주요 범주들에 대해서 이제 평정을 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가 정보 입력, 두 번째가 정신 과정, 세 번째가 작업 결과, 네 번째가 타인들과의 관계, 다섯 번째가 직무 맥락, 여섯 번째가 직무 요건이에요. 이런 6개 범주들에 대한 내용은 바로 이러한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 6개 차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정보의 입력과 관련된 것은 바로 작업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데 이용하는 정보의 원천에 관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정보원에 대한 해석, 환경 조건에 대한 지각, 다양한 감각의 사용, 이런 것들이 이제 문항으로 제시가 되겠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평정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차원이라고 할 수 있는 정신적 과정 차원을 보면 내용은 바로 중재적 처리 과정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논리, 의사결정, 정보 처리 활동, 계획 등은 무엇인가 해서 의사결정과 정보 처리에 관련된 문항들로 구성이 되고요. 세 번째 차원이 바로 작업의 결과입니다. 직무 활동에 필요한 육체적 활동은 무엇이며 어떤 기계, 어떤 도구, 어떤 수단 등이 필요한지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기계, 도구, 장비의 사용, 기계 처리 과정의 통제, 다양한 장비, 장치의 사용, 일반적인 신체 협응, 이런 것들과 관련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타인과의 관계 차원이 네 번째 차원인데 직무 수행할 때 타인들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협상이나 설득이나 지시와 관련된 것들, 그래서 이제 판단, 관련된 정보 교환, 일반적 개인 접촉에 참여하는 것, 직무 관련 정보를 상호 교환하는 것들과 관련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이제 직무 맥락이라는 차원인데요. 그 작업 환경 맥락, 직무와 관련된 맥락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소음과 같은 환경 또는 그 작업을 하면서 이제 좌절을 겪는 상황, 대인 접촉에 의한 긴장, 이런 것들이 내용이고요. 스트레스가 많은 환경, 또 위험한 직무, 상황 등에 대해서 또 항목들을 문항들을 평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가 이제 기타 직무 특성이란 차원의 범주인데 직무 수행과 관련된 활동, 조건 특성, 이런 것들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작업 계획, 임금, 시간적 압박, 책임,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고, 비전형적, 일상적 스케줄에 따라서 근무가 이루어지는 부분, 그다음에 유동 또는 일정 급여 지급,
구조화 또는 비구조화된 작업 수행 이런 것들이 이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이제 이 PAQ라는 것들이 이런 걸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러한 것들을 활용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이걸 다 활용하지는 않고 있죠. 이렇게 직무 분석을 할 때 PAQ를 사용하는 게 이제 워낙 이게 오래전에 만들어졌고 최근에는 좀 이렇게 많은 문항을 가지고 평정시키는 거는 이제 특정 직무에서는 필요할지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는 잘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직무 분석의 이제 유형에서 직무 분석을 위한 정보 출처가 일단 기본적인 직무와 관련된 정보들을 어디서 이제 찾아내는지에 대한 소스라고 보시면 되죠. 기본적으로 이제 산업계 전반에 관한 출처예요. 이거는 이제 직무에 관해서 정부 기관 등에서 출간한 책자에 나오는 정보. 그 우리나라 그 고용노동부의 그 홈페이지에 가면 그리고 또 그 고용인력과 관련된 고용노동부와 관련된 산하기관들 중에 이런 그 한국직업령 사전이라는 게 아마 어느 기관에선가 나오는데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직업령 사전을 보면 기본적인 우리 국내의 직업이라고 분류되어 있는 직업들이 쫙 정리되어 있는 사전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출처가 되겠죠. 이건 누구나가 아마 다 볼 수 있는 오픈되어 있는 자료일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사 내의 자료예요. 회사 내 정책이나 작업 일지 그런 그 작업과 관련된 그런 서류들 회사 내의 자료를 또 출처로 활용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사람으로부터의 자료를 또 구하는 것들은 보통 이제 SM 그 주제 관련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직무 분석가 또는 직무 현직자, 현재 그 직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그와 관련된 동료들, 그 다음에 감독자, 고객으로부터 사실은 그 직무에 관련된 정보를 알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출처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사람과 관련된 정보 출처의 주제 관련 전문가는 바로 Subjective Matter Expert, 그래서 SME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Subjective Matter Expert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SME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어떤 주제에 관련된 전문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직무에서 수행되는 모든 과제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정도로 충분히 그 직무에 오랫동안 종사를 했거나 경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을 바로 SM이다, 주제 관련 전문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는 이제 현재 종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거나 또 그 직무의 담당자의 어떤 상사와 같은 사람들은 사실 그 일을 잘 알고 있겠죠. 그죠? 그 일에 또 오랫동안 종사도 했을 것이고요. 현직자라는 건 뭐 지금 현재 그 직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뭐 어떻게 보면 가장 잘 알고 있고 가장 자주 사용되는 출처예요. 지금 현재 그 일을 하고 있으니까 자신의 직무에 대해서 잘 알고 일을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과제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도 현직자로부터 얻어내는 그런 내용의 정보들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직자를 인터뷰하고 또 현직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지도 좀 받을 필요가 있는 거죠. 그게 가장 정확한 직무 분석을 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현직자의 상사라는 사람도 그 해당 직무를 다 거쳐서 승진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적합한 그런 현직자와 상사들 간의 의견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죠? 일단 그 승진한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적합하다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현직자와 상사 사이에 관해서는 좀 지금 하고 있는 그 현직자와 그 이전에 경험을 했던 그 상사 같은 경우에는 시간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의견에 대해서 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제 관련 전문가는 바로 이런 현직자와 현직자의 상사를 주제 관련 전문가로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이 직무분석가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직무 분석을 전문적으로 잘 하는 사람이죠. 직무 분석을 많이 해본 사람이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많은 직무들 간에 비교가 필요할 때 이 직무 분석가들이 활용이 된다. 직무 분석 방법들에 대해서 익숙하기 때문에 여러 직무들에 대해 가장 일관된 평점을 할 수 있다. 직무 분석가의 전문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직무 자체에 대한 내용을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직무에서 수행되는 과제나 수행에 요구되는 능력들에서 직무들 간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이해하는 능력에서 바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런 직무 자체에 대한 내용을 많이 아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전문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직무들 간에 비교를 한다는 것은 바로 차이, 유사한 점과 차이점을 이해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바로 이제 직무분석 전문가다, 직무분석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뭐 고객으로부터도 사실은 물어볼 수가 있어요. 최근엔 특히 이 고객이 굉장히 직무 분석에서 중요한 출처로서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고객과의 접점이 많이 있는 그런 직무들, 많이 고객과의 접점에서 일어나는 직무들이 특히 고객으로부터 많은 내용을 얻어낼 수가 있겠죠. 특히 고객 만족이라는 것이 강조되기 때문에 고객과의 접촉이 많은 직무들에서는 고객이 직무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출처로 사용된다. 즉, 그 직무에 있어서 고객들을 많이 상대하다 보니까 고객들이 얘기하는 부분이 중요한 내용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고객으로부터도 역시 물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현직자들과 상사들 같은 경우는 직무에 관해 가장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출처인 반면에 그 직무 분석가들은 아까 여러 직무들 간에 그 비교를 할 때, 그죠? 그 관계에 관해서 가장 정확한 정보를 주는 출처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객은 다른 어느 출처도 제공하지 않는 귀중한 정보를 사실은 제공해 주는데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직무에 따라서는 고객으로부터 얻어야 내야 될 필요가 있는 그런 그 직무도 있겠죠. 그래서 특히 이제 뭐 고객 관련된 서비스 센터, 그 다음에 그 콜센터 이런 데서 고객을 응대하는 직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영업직, 관련 다양한 영업직이 있잖아요. 그럴 때 그 고객들을 한테 물어보는 또 로부터 나오는 정보가 아주 중요한 정보가 되겠죠. 뭐 은행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보험회사, 뭐 증권회사와 같은 금융 직종에 있는 사람들, 고객과의 일단 접촉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분야의 업종들, 뭐 유통업종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런 경우가 이제 고객이 굉장히 중요한 출처가 된다라는 거죠. 직무를 가장 잘 이해하기 위한 바람직한 전략은 오직 하나의 출처에 의존하지 말고 가능한 자격을 갖춘 다양한 출처들로부터 정보를 해내는 게 필요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느 한쪽에서만 나온 정보만을 가지고 이제 그 직무 분석을 시행하게 되면 뭔가 비어있는 부분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 하나의 소스로부터만 정보를 얻어내면 미처 거기서 얻어내지 못한 정보들도 분명히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되면 직무 분석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직무를 가장 잘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그 바람직한 전략은 여러 가지 출처로부터 정보를 얻어내는 것이 가장 어떻게 보면 좋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직무 분석의 방법에서 이제 관찰법이라는 걸 또 우리가 사용할 수 있죠. 그죠? 관찰법. 말 그대로 관찰을 하는 거예요. 현장에서 직접 관찰하는 거. 직무 분석 시작 시에 그 직무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지식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게 관찰법을 통해서 이제 그게 가능해진다는 거죠. 뭐 그건 말 그대로 우리가 잘 아는 현장에서 직접 관찰하면서 직무 활동과 관련된 내용을 파악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체적 활동을 요하는 직무에 매우 유용하다. 그래서 그 동작하는 것들을 다 보면서, 그죠? 신체적 활동이니까. 그리고 이제 그 여러 가지 다양한 그 분야의 직무에서 신체적인 활동을 요구하는 직무라는 거는 굉장히 다양하게 많잖아요. 그런 것들은 사실은 말로 물어봐서 얻어내는 것보단 직접 관찰을 통해서 이런 동작,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직접 봄으로 해서 더 정확하게 알아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정신적 활동을 요구하는 직무는 사실 어려워요. 쉽지가 않죠. 이런 거는 관찰을 해서 한다는 게 사실은 크게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물론 뭐 어느 일정 부분 또 알아낼 수도 있겠지만 뭐 디자이너나 변호사 같은 직종은 디자이너 같은 경우는 막 혼자 어떤 아이디어 차원에서 크리에이티브한 그 사고를 많이 해서 결과물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거 관찰한다고 뭘 알 수 있겠어요. 그냥 고민하고 있는 모습만 관찰하게 될 텐데.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관찰이 별로 적합하지 않다는 거죠. 정신적 활동을 요하는 직무는. 변호사도 마찬가지죠. 관찰할 때 이제 고려해야 될 사항으로는 산업 현장에서 직무 수행을 직업적으로 관찰하는 경우에도 이게 직업적으로가 아니라 이게 직접적으로 관찰하는 경우예요. 직접적으로 관찰하는 경우에도 가급적이면 관찰자의 존재를 노출시키지 않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즉 그 관찰 대상이 내가 지금 관찰이 되고 있구나 하는 거를 알게 하는 게 별로 좋지 않은 거죠. 그 우리가 호소온 이펙트라는 것이 바로 이제 그런 부분에선 어느 정도 나타난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관찰을 하는 것도 사실은 알게 그 대상에 있는 사람들이 알게끔 하는 건 별로 좋지 않다라는 거죠. 관찰자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CCTV, 그죠? 폐쇄로 카메라를 설치해서 관찰을 하는 경우도 있다. 그거는 그냥 뭐 그것도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는 게 아니라 몰래 카메라처럼 설치해 놓으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동작이나 작업이 지금 녹화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게 되겠죠.
예, 그렇게 해서 관찰하는 것이 오히려 더 자연스러운 관찰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루를 전체를 한번 관찰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루 전체에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그 직무에서 그러한 행동, 활동 이런 것들을 하루를 다 관찰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단순 반복이라면 그 반복되어지는 주기만 관찰하면 되죠. 근데 보통 이제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죠? 그 근무 시간 종일, 동일한 행동이 반복되지 않는다면 하루 종일 관찰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관찰한 정보를 이제 기록해야 되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관찰을 사용하는 것이 단점도 꽤 많아요. 그죠? 그래서 그 정확한 관찰을 하기 위해 작업자와 이게 지금 갑자기 중간에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최종적인 그 녹화를 다 하고 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단점이라는 게 바로 이제 이런 측면이죠. 그래서 그 작업자하고 지나치게 근접이 돼 있으면 가까이 이제 위치를 가까이 잡게 되면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그들의 직무 수행을 방해할 가능성이 존재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정확하게 관찰을 한다고 그 작업자에게 너무 그 접근하는 것도 좋지 않은 거죠. 그렇다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정확한 관찰이 힘든 경우도 또 생기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되고요. 직무가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떻게 행해지는지를 몸소 체험할 수 있는 탁월한 방법이기는 하지만 직무 행동이 왜 일어나는지에 관해서는 면접과 다른 방법에 의해서 사실은 파악해야 돼요. 그러니까 관찰이라는 거는 그 현상, 그 상황에서의 그런 모습만 그대로 알 뿐이지 그 행동을 왜 했는지, 그 직무 행동을 왜 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사람에게 어떤 인터뷰를 통해서 사실은 파악해낼 수밖에 없잖아요. 그냥 관찰만 가지고는 그걸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관찰의 어떤 한계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면접법이에요. 뭐 면접법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과제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일단 인터뷰를 통해서 그 직무에 종사하는 분들을 인터뷰 대상자를 먼저 선정하여서 제가 최소 3명 정도는 해보는 게 좋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요즘에 워낙 그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접촉이 좀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정말 좀 뭐 직접적으로 친분이 있거나 아니면 뭐 친구의 소개를 통해서 정말 이런 협조나 요청을 했을 때 면접을 할 수 있는 분이 좋겠죠. 그 현직에 계신 분 중에 또는 뭐 부모님을 통해서 이렇게 소개로 그분을 또 만나서 부탁을 드려서 한번 뭐 그렇게 긴 시간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면접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내주실 수 있는 분한테 면접을 해야겠죠. 면접법은 여러분들이 과제 수행을 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또 해야 되는 방법이에요. 직무 수행자의 직무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면접이 바로 면접법입니다. 그래서 그 종업원과 개별 인터뷰하는 거예요. 또는 집단으로 몇 명이 모여 있는 상태에서 집단 면접도 할 수 있고요. 그 작업자들의 감독자하고도 면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면접 형태가 무엇이든 간에 면접의 목적을 분명히 설명할 필요가 있죠. 이거는 직무분석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됐다.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좀 협조를 요청드린다라는 얘기를 충분히 해야 되고, 본인의 소속과 학과의 어떤 부분, 그리고 필요하면 여러분들이 그 강의 담당 교수인 제 이름을 밝히고 또 진행을 하셔도 됩니다. 장점으로는 뭐 다양한 직무들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는데 아주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 부수적으로 작업자들의 애로사항을 알아낼 수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장 흔히 사용되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죠. 근데 이제 단점으로는 만약에 여러 사람을 다 인터뷰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자료 수집에 많은 시간이 들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노력이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수량화된 정보를 얻어내기가 쉽지 않지요. 그러니까 인터뷰는 그 설문지를 만들기 위해서 사전에 그 설문지 문항을 만들기 위해서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면접을 통해서 전부 다 많은 사람을 다 면접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그죠? 그래서 딱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직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대표적으로 한 3명 정도 또는 2명 정도를 통해서 일단 정보들을 많이 알아내는 게 중요하겠죠. 정보의 왜곡 가능성, 바이 직무 분석의 목적. 그 직무 분석을 하게 된다라는 그 직무 분석의 목적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오해로 인해서 괜히 정보를 왜곡할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활동은 과장해서 말하고 어떤 활동은 또 축소해서 말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터뷰에 응해준 사람이 그 직무에서 자기가 실제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행동이나 일들에 대해서 어떤 부분은 너무 좀 그 과장시켜서 얘기하는 부분이 생기고, 또 어떤 활동 같은 경우는 또 축소해서 그런 활동 거의 없어 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좀 단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한두 명한테만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제가 이제 적어도 3명 정도한테 하면 뭐 같은 직무지만 서로 다른 뭐 곳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을 3명 정도한테 파악하면 좋겠죠. 예를 들면 간호사를 한다고 쳐보세요. 간호사도 사실은 근무하는 그 병원의 규모가 다 다르잖아요. 개인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와 그다음에 중형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와 종합병원이긴 한데 아주 좀 중간 정도 사이즈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와 대형 병원에서 또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는 사실은 똑같은 간호사로서의 일은 하지만 그 조직의 크기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하고 있는 일들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3명을 다 해보는 게 중요하겠죠. 간호사라면 개인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간호사, 그다음에 중간 정도 크기의 개인 종합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간호사,
그 다음에 완전히 대형 종합병원, 대학병원 수준급의 대형 종합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 그렇게 3명 정도를 해보면 그 사람들에게서 다른 정보가 뭐 공통적으로 나오는 얘기도 당연히 있겠지만 또 서로 다른 일들을 또 조금씩 하는 부분들이 나오게 될 수도 있어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영업사원도 마찬가지죠. 영업직이라고 했을 때도 자동차 영업하는 분, 그 다음에 보험 영업하는 분, 그 다음에 또 다른 영업하는 분들이 사실은 다 다른 활동을 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명을 좀 해보는 게 필요하겠지요. 뭐 고객 접점에서 일하는 사람도 사실은 그 업의 종류에 따라서나 기업의 어떤 규모에 따라서 또 다른 그 일들이 분명히 그 생길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마 좀 대표성 있게 한 3명 정도는 인터뷰를 해야 하는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면접자가 이제 갖추고 있어야 될 요건도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면접을 하실 때 이런 요건들을 좀 갖춰야 된다. 면접을 할 때 대화하기 편한 분위기가 어느 정도 보장되는 장소에서 하셔야 돼요. 너무 뭐 번잡스럽거나 막 복잡한 상황에서 면접을 하면 안 되겠죠. 그 상대방도 편안하게. 그러니까 뭐 조용한 카페 같은 데서 하거나 아니면 무슨 뭐 어떤 사무 공간에 어떤 회의실이 있다면 그런 데에서 또 2명만 있는 상황에서 할 수도 있겠죠. 아무튼 여건이 허락되는 한 좀 편한 분위기에서 면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편견을 배제시키는 게 중요하다. 편견이 개입되면 아무래도 좀 면접이 왜곡될 수가 있어요. 내용이나 이런 물어보는 거나 이런 것들이 왜곡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편견들은 배제를 해야 되고요. 응답을 얻어내는 기술이 어느 정도 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스킬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한 가지 질문에서 다음 질문으로 부드럽게 넘어가는 기술. 그러니까 그런 면접의 그 프로세스 상에서의 그 스킬이 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연결성을 가지고 이런 행동, 뭐 이런 뭐 내용에 대한 질문을 좀 연결지어서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는 기술을 얘기하는 겁니다. 직무와 관련 없는 응답에 대한 통제. 그것도 어느 정도 이제 그 사람이 막 얘기를 해준 자라고 해서 무조건 다 좋은 게 아니라 사실은 직무와 관련 없는 얘기를 해주면 사실은 그거는 좀 끊을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것까지 막 얘기하는 것도 다 그거를 듣게 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사실은 별 도움이 안 되는 내용이 얻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거는 좀 면접자가 잘 통제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면접자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면접할 때 이제 좀 명심하고 있어야 될 몇 가지 이제 지침인데요. 누가 가장 직무에 관해 잘 알고 있고 직무에 관한 의무를 가장 객관적으로 기술할 수 있는지를 찾아내야 된다. 그러니까 정말 그 직무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있을 만한 사람한테 사실은 면접 그 요청을 해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사실은 쉽게 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고요. 그 직무와 관련해서. 그리고 그 직무에 있는 사람한테 아무나한테 가서 이렇게 면접을 요청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꼭 반드시 뭐 학과의 선후배가 실질적으로 그 직무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뭐 선배님이니까 좀 찾아가서 하는 것도 가능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집안의 아버님이나 뭐 집안에 있는 친지나 뭐 사촌 형제들이라도 그거와 관련된 일을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뭐 가장 좋겠죠. 편하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이 주변에 있다면 정말 좋은데 그렇지 않다면 그 분들한테 소개를 받아서 그분한테 가서 또 면접을 인터뷰를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아무튼 누가 가장 직무에 관해서 많은 얘기를 해줄까 하는 부분은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겠죠. 만약에 알고 있긴 한데 사실은 만약에 뭐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신입사원 같은 경우가 사실은 그 직무에 대해서 사실 해줄 얘기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아직 그 경험이 많지 않으니까. 그래서 적어도 입사한 지 뭐 5년 이상 된 그런 분들, 그 분야에서 뭐 바람직하다면 뭐 10년 정도 일을 한 분이면 어떻게 보면 정말 전문가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가 돼 있는 분이 적합하겠죠. 근데 뭐 그런 분을 꼭 만난다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 5년 이상은 좀 된 분으로 하지만 그래도 아무튼 그 직무에 대해서는 정말 잘 알고 있을 만한 사람한테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피면접자의 성명을 알고 빠른 시간 내에 라포를 형성한다. 이거는 우리가 특히 이제 심리학에서는 상담이라는 거에서 이제 라포 형성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상담할 때도 상대방과의 그 편안한 마음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라포 형성을 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내가 당신의 이야기를 잘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다. 안심하고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통해서 라포 형성이 이루어지는 건데 면접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래서 무슨 누구누구님 또는 뭐 누구누구 선생님 해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좀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좋다라는 거고요. 뭐 쉬운 말로 대화를 하는 게 편하겠죠. 그리고 면접 목적을 분명하게 설명드리고 그리고 왜 이제 면접 대상자로 선정을 하게 됐는지도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지금 현재 이 직무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이라고 소개를 받았다. 그렇게 하면 이제 그 사람도 사실은 내가 그렇게 그 직무에 대해서 전문가 대접을 받고 있구나 라고는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기분도 좋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물어보면 답변을 잘 해줄 거예요. 그래도 내가 그렇게 전문가로서의 어떤 그 사람으로 소개를 받았으니까 기분 나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이 이제 이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질문을 하게 되면 잘 나올 것이다라는 거지, 답변이. 대략적인 질문 순서를 준비하고 그것에 의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좀 질문할 내용들을 정리해 가는 게 필요합니다. 질문 항목들 몇 개 이렇게 딱 타이핑해서 문서로 뭐 한 장 정도라도 내가 이러이러한 내용을 질문 드리겠다라는 것을 준비를 많이 해왔다라는 것을 또 그분께 막 그냥 내가 아무거나 계속 질문하는 게 이렇게 된 질문을 가지고 인터뷰라는 거 그분한테도 느껴질 거예요.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좋겠다. 두서없이 그냥 가장 중요한 행동이고 그 다음이 뭐, 그 다음이 뭐, 그 다음이 뭐. 그리고 그것들은 빈도가 뭐 하루 중 몇, 일주일에 몇, 빈도에 대한 이건 정보를 수행하는
하게 아니면 행동이다. 말씀하는 게 좋겠다. 난 면접 피면들이 재검토할 기회를 갖는다. 이거는 또 이제 그 면접한 후에 사실은 면접 자료 같은 거 이제 여쭤봤 면접 받으 주시고 혹 더 뭐 그런 내용이 담고 있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이제 오히려 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좀 더 필요한 제가 이렇게 질문해서 여쭤보지 못한 내용이 있다면 더 말씀해 주십시오를 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을 정리해서 면접을 진행했는데 혹시 빠진 건 없는지 더 말씀해 주실 건 없는지를 한번 검토해 볼 기회를 갖는 차원에서도 면접자에게 그 면접 받은 사람한테 검토할 기회를 갖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면접의 종류에도 이제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것도 우리가 이제 다 사실은 뭐 알 수 있는 내용인데 구조적인 면접이다라고 하면 아예 질문 내용을 딱 정리해 놓고 그 정리 순서에 따라서 면접을 진행하기 때문에 시간을 줄일 수 있죠. 그래서 짧은 시간에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반면에 심층적인 정보를 얻지 못하는 단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구조적인 면접이라는 건 딱딱 정형화된 질문들을 만들어 가서 물어보기 때문에 아주 빠르게 질문들이 이루어질 수 있고 면접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반면에 좀 심층적으로 속 깊은 얘기는 끄집어내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사실은 그 비구조적인 면접에서는 그런 그 미리 설정된 소수의 질문으로부터 시작하지만 응답자의 반응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내가 질문에는 정리는 안 했지만 추가적인 질문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하는 질문은 비구조적인 면접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융통성 있게 진행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또 비구조적인 면접만 가지고 하게 되면 심층 정보는 얻을 수 있는 반면에 다양한 요소들에 대한 많은 정보를 얻지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구조적인 면접과 비구조적인 면접이 사실은 혼용돼야겠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반구조적인 면접이라는 건 사실은 이 두 가지 방법이 절충되어 있는 혼합되어 있는 면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구조적인 면접을 진행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정리된 질문을 정리해서 만들어 가되 그 응답을 받는 내용을 언급하는 내용에 따라서 사실은 추가적인 질문 또는 그 면접 대상자가 하는 말에 의해서 여러 가지 또 즉흥적으로 일시적으로 또 질문을 해야 될 부분이 생길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융통성을 발휘해서 또 다른 질문을 추가해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진행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또 면접할 때 알고 있어야 될 게 피면접자의 사실은 방어적인 태도예요. 사실은 물론 누구 소개를 받아서 찾아가게 되고 또 친한 사이라서 또 편하게 말도 할 것 같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 작업자들한테 이제 면접의 목적은 충분히 명확하게 알려줘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걸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그런 목적을 얘기하지 않으면
내가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런 얘기까지 할 필요가 있나. 그래서 미리 이제 좀 방어적인 태도를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또는 직무의 중요성을 너무 과장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있지도 않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얘기할 수가 있어서, 왜곡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으면 또 그것도 어떻게 이런 귀한 시간을 내서 면접을 한 건데 왜곡된 정보를 얻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면접에 참여한 또 작업자들은 직무 분석의 목적이 자신들의 수행을 과소평가하고 또는 자신들의 임금을 낮추고 해고시키는데 혹시 활용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내 입지가 위태롭게 되는 상황이 아닌가 해서 또 경계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물론 학생 신분으로서 누구 소개받고 가면 사실은 그럴 일은 없잖아요. 그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인터뷰를 하게 되면 그런 인터뷰하는 사람이 학생이 아니고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경계심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보원들이 위협감을 느껴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그들이 종사하는 직무가 조직에 공헌하는 정도나 그들이 겪는 애로사항들을 너무 또 과장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반대로 자기네 하고 있는 일에 어떤 부분을 과장돼서 이건 정말 우리 회사에 이런 직무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공헌하는 바도 크다. 그리고 막 일을 하면서 어렵고 힘든 것도 과장해서 별로 있지도 않은데 마치 그런 일들이 자주 생기는 양 얘기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경향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라고 머친스키라는 또 학자가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분명히 면접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준비를 철저히 해갈 필요가 있습니다. 요 부분은 거의 다 얘기를 했는데, 시간이 또 너무 오버되면 여러분들이 좀 피곤할 테니까, 오늘은 이 정도 해서 내용을 정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 직무 분석 마지막 파트를 다 얘기하고, 사례, 또는 그런 관련된 보고서를 제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 직무 분석과 관련된 내용을 마치는 걸로 파트 1에 대해서는 내용은 마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트 2를 이어서 하든지 아니면 관련된 사례 되는 그런 부분들을 좀 보여드리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중간에 조금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잘 지금 녹화가 되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다시 한번 지금 제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면 꼭 올려주시기 바래요.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